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코셰프 글로벌 AI 반도체 ETF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요. 코셰프 글로벌 AI 반도체 ETF는요. AI 반도체 핵심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 반도체 기업이라는 게 저희가 얘기한 팹리스와 파운드리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설계를 하는 기업들 앞단에는 그 설계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IP 기업이라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는 팹리스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 기업과 팹리스 기업 사이에 디자인 하우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얘네는 무슨 일을 하냐면, 사실 설계라는 거는 저희가 보통 PC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전산의 용어인 거고,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다 보니까 기계의 용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산의 용어를 기계의 용어로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을 바로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는 기업으로 꼽고 저희가 호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생산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검사도 해야 되고 조립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HBM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오사트 기업.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밸류 체인에 저희가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저희 코셰프 글로벌 AI 반도체에서는 이 5개 AI 반도체 관련 밸류체인 전반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이 5 공정에 대한 탑티어 기업들로 15개 종목을 꼽아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 반도체에 대해서 이 공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5가지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나 AMD는 말 그대로 설계만, 딱 만드는 것만 하고, TSMC는 이 설계를 받아서 완전 대량으로 뽑아내는 것만 하잖아요.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설계부터 이거 그 생산까지 전부 다 하는 걸로 네네. 알고 있어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서 삼성처럼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다 하는 회사들이 또 있나요, 혹시?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실 SK 하이닉스도 종합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미국 반도체 하면 원래는 인텔이었어요. 맞아요. 네, 네. 인텔이었는데 바로 이 인텔이라는 회사도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AI 반도체 관련 전반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구성 종목들 15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핵심 종목들만 좀 소개를 드리면, 네. 제가 앞에서 계속 부르짖었던 엔비디아와 AMD, TSMC 이 3개 종목이 일단 핵심이기 때문에 이 3개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는 약 60% 정도 비중도 엄청 높네요. 굉장히 높은 비중을 갖고 있고, 저희가 촬영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상장되어 있는 굉장히 여러 ETF들 중에서 엔비디아의 비중이 가장 높은 ETF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높구나. 네, 왜냐면 일단 15종목의 압축 포트폴리오고 그 안에서 이제 시총 가중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굉장히 지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위와 5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IP 업체예요. 사실 익숙하시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게 이제 그 설계 솔루션이라고 저희가 EDA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EDA 시장이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EDA 시장 중에서는 저희 포트에 지금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시놉시스와 케이던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제가 말씀드린 EDA 시장에서 30% 이상의 각각의 MS를 확보하고 있는 굉장히 탑티어에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얘의 비중들이 10% 지금 중후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지금 포트의 상위로서 5개 기업이고 지금 70%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제가 말씀드린 5개의 공정 내에서 다른 기업들이 좀 분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게 아무래도 비중이 1위부터 5위까지 위주로 많이 구성이 돼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IP 이 재산권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반도체에서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ARM도 같은 계열이죠. 네, 맞습니다. 맞죠? 네네네. 자기네들이 먼저 설계한 이것들을 전 세계의 모든 제품이 다 쓰게 되면 나는 여기에 대한 로열티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 반도체에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ARM이 그래서 그 시장을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다만 그러면 왜 없어요라고 물어보실 텐데 상장한 지가 일단 얼마 안 네, 돼요. ARM 되게 늦게 상장했어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포트에 안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교차 상장이 되고 시총이 계속 커졌을 경우에는 아마 이 종목도 언젠가는 IP 기업으로서 저희 포트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ETF의 이 포트폴리오는 계속 변동이 되고 리밸런싱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혹시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6개월에 나중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다른 상품들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상품마다 조금 차별성은 있는데요. 보통 3개월 또는 6개월 또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하는 상품도 있지만 6개월에 리밸런싱 하는 상품들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AI ETF 또는 반도체 ETF가 많은데 이들과의 차별성. 왜냐하면 정말 앞으로 뭐가 잘 돼요? 반도체요. 뭐 잘 돼? AI. 이거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한국만 해도 지금 아무래도 미국 주식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예전에 ETF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거 위주로 상장했는데 지금 미국에 가는 거 상장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별성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키움에서는 어떤 것들 차별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AI, 반도체 굉장히 상품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사실 AI 글로벌 반도체는 촬영일 기준으로 저희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가 유일한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AI 반도체라는 컨셉으로 국내에 상장돼 있는 상품들은요 대부분 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은 저희 상품이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요즘 AI 반도체를 얘기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HBM이 AI 아니에요? 라고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그만큼 이제 HBM 반도체가 굉장히 대중화된 지금 반도체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HBM의 대표 주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맞아요. 맞는데 사실 HBM 이퀄 AI 반도체 이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네, 사실 아니죠. HBM은 AI 반도체 중에서도 패키징 공법을 이용한 굉장히 일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글로벌인데 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뭐 규모가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 반도체 기업이에요. 근데 반도체를 분류를 하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메모리는 기억하는 거고 비메모리는 연산하는 애들인데, AI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산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AI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이 비메모리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사업 비중 중에서는 이 메모리 영역이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트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비메모리와 메모리의 비중을 놓고 보면요, 굳이 분류를 해보자면 비메모리의 비중이 한 70% 정도 될 정도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크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품의 포트에 좀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당연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그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까 엔비디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거의 80, 90% 이상의 완전 엄청난 독과점을 완성한 기업입니다. 메모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가 가장 많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삼성하고 SK에서 물량 딸리고 아니면 잘 못하고 단가가 안 맞아서 너네 거 못 쓸 것 같아, 그럼 마이크론 거 쓰면 돼요. 맞습니다. 네. 독과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얘기가 좀 다른 거죠. 특히 이런 AI나 최첨단 반도체, 고사양 반도체는 독과점을 딱 이뤄내서 내가 완전히 시장을 장악한 게 정말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그 메모리 같은 분야는 아직 3파전이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안 됐다는 것. 네, 그거를 또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여쭤볼게요. AI 산업 반도체에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서 이제 주가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결국에 이제 이 AI 반도체라는 그 상품 같은 경우에도 이 한 영역이거든요. 테마라고 요즘 많이 부르지만은 이 테마의 한 영역이고 또 섹터의 한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시장의 대표 지수, 뭐 나스닥이나 S&P 500, 코스피 200 같은 대표 지수보다는 변동성이 훨씬 높은 상품이에요.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15개의 압축 포트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변동성 자체가 대표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투자 타이밍상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AI 테마라는 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AI 반도체 테마는 어떤 스팟성으로 유행할 수 있는 단기적인 핫한 테마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장기 트렌드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확실히 닷컴 버블하고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AI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키움 ETF 팀에서 부장님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키움에 혹시 그 상품이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저희는 지금 두 개 브랜드에 57개의 상품이 많구나. 네. 그 지금 57개 정도 되는 상품이 있는데, 부장님 이 지금 왜냐면 그 부장님도 개인적으로 주식 하시죠? 투자하고 계시죠? 투자를 하시는데, 자사의 57개 상품 전부 다 갖고 계시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키움 상품 중에서 주로 어떤 상품, 갖고 계신지 핸드폰은 안 까도 되니까 네네. 좀 이야기 부탁드려요. 일단 제가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네, 갖고 계신 것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는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제가 이제 앞서서 채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가 사실 ETF 시장의 전체에 있는 채권형 ETF 상품들 중에서 국고채 10년 상품 중에서는 굉장히 큰 사이즈와 높은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는 저희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나름의 시그니처 상품입니다. 그래요? 채권이?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키움 투자 자산운용이 운용사 중에서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희는 채권 운용의 명가입니다. 채권 플레이어로? 가끔 말씀을 드리고 있을 만큼 이제는 당연히 이제 ETF의 명가가 되고 싶은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채권형 상품이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국고채 10년 ETF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고요.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미국 대표 지수 나스닥이나 S&P 500 관련된 상품들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인도 ETF 네, 굉장히 시장이 핫한데요. 요즘 네. 인도 ETF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신흥국 시장 이야기 지금 인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글에서 그냥 종합 니케이 지수 대만 지수 아까 얘기한 인도 지수 와 인도가 S&P 500 그래프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엄청나더라고요. 네. 저도 왜냐면 근데 저는 사실 신흥국 투자 좀 무서운 게 주식 그냥 뜬데 하고 들어가면 이거 나중에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내가 투자할 종목은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냥 먼 발치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에 지금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데, 네. 그러면 또 하나, 좀 민감한 질문인가? 이 중에 수익률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일단은 단언컨대 네. 기간으로 비교를 했을 때 네. 말씀드린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 ETF가 가장 높습니다. 지금, 네. 늦게 상장했는데도? 네. 이 상품이 작년 12월 말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촬영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개월 3개월 조금 정도에 넘었네요. 불과한데 제가 구체적인 수익률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일 이거는 바뀌니까.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률을 구가하고 있는 상품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 저희 채널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어떤 종목 뭐 하고 뭐 쫓아다니고 물론 이야기하면 좋긴 하지만 투자는 사실 급등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냥 깔고 엉덩이로 하는 거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와, 진짜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다. 주식 투자 왜 해야 할까요? 이거 질문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개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주식 잘못하면 패가망신해. 하지 마. 라고 맞아요.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어기고 지금 이제 주식으로 밥 먹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시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금융자산이라고 말을 하는 것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기 예금이 일단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고 그게 아니고서는 이제 펀드나 주식, ETF는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기 예금은 제가 은행원이었지만 딱 그렇게 하잖아요. 자, 오늘 가입하겠습니다. 몇 %의 금리를 드리겠습니다. 단, 이 기간 동안 버티셔야 됩니다. 이 기간을 채우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은 정기예금 금리가 한 3% 후반 정도 1년 기준으로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요. 일단 비단 미국 시장을 빼놓고 우리나라 시장만 보더라도 일부 배당을 하지 않은 성장주들을 제외하고 소위 이제 배당주라고 꼽히는 배당주들만 놓고 보면요.
배당 수익률이 5%를 넘어가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배당이라는 건 사실 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목적은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안전마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에 플러스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주식을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자산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라는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간인 거예요.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지금으로부터 1년 후까지 버티지 않으면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거의 없는 수준의 이자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을 반드시 버텨야 돼요.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라도 내가 가격이 올랐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고,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일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의 범위 내에서는 매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식은 저희가 투자 자산으로서 이제 꼭 가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주식에 대해서 사실 한국이 안 좋은, 어르신들이 이야기는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아진 게 옛날 그 IMF 때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식하면 망한다. 네. 그리고 한국 주식으로만 봤을 때 뭐 미국이나 아까 얘기한 뭐 인도 같은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도 우상향에 하는데 한국은 사실 한 10몇 년을 횡보를 하긴 했어요. 그런 주식의 역사들 때문에도 없지 않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결론은 은행 이자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은 주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 어떻게 잘 버티고 하느냐가 어려운 거죠.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 단타의 위험성, 종목 선정의 중요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뭐 사실 단타 투자라는 게 나쁜 투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의 자유니까요. 네, 그럼요. 일단 빠른 기간 내에 수익을 내고 수익을 확보하신다라면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카더라가 문제예요. 카더라. 예, 카더라. 자, 주식을 투자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자, 많이 공부하고 유튜브도 보고 뭐 공시 사이트도 보고 뉴스도 보고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냐면 나는 그거 믿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 좋다던데? 예,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게 돼요. 맞아요. 가격이 빠지면 내가 모르는 게 있나? 가격이 폭락하는 건가? 팔아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덮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예를 들어서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전화 와서 2차전지가 뭐니? 2차전지 투자하면 다 돈 번다던데 그거 지금 사면 되니?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공부를 해서 본인이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투자를 하실 수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결국 이 단타라는 거는 내가 자신이 없다 보니까 빨리 들어가서 빨리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고 싶어, 이렇기 때문에 이제 좋지 않은 투자 기법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본인이 열심히 학습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다만 주식이라는 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도 있잖아요. 시장이 움직이면서 뭐 매크로 이제 경제 변수들이 움직이면서 주가 지수 상승과 하락에 따라 변동하는 가격이 있고, 개별 기업들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 또는 위험에 따라서 변동하는 가격의 변동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뭐 디테일하게 학습을 하셔가지고 여러 종목을 투자하시는 건 사실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제 간접 투자라고 소위 말하는 펀드,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ETF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야기 해주신 것 중에 그냥 개인적인 궁금한 이야기, 아무래도 증권가에 일하시면 맞아요. 전화 정말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야, 2차 전지가 뭐니? 아니면 야, 이 종목 어때? 진짜 친구들, 지인들, 친한 사람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대답을 안 하고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또 이분들이 그것도 몰라 하고 상처받게 얘기해 주시기도 싫잖아요. 좋게 뭐 거절을 하더라도 좋게 이야기하듯이 이런 전화들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물론 타이밍에 따라 다르겠죠. 정말 좋아 보이면 그래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가격이 상단에 있을 때 전화가 오거든요. 맞습니다. 꼭지에 있을 때 주로 많이. 그리고 이제 거의 끝물일 때 전화가 오다 보니까, 그럴 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돈이 있으면 나랑 맛있는 걸 먹자. 그러면 내가 다른 정보를, 뭐 정보를 준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다른 거를 추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분들 제 주변에 이제 몇 명 있어요. 바로미터들이 있는데
제 아내도 그 중에 이제 한 명이긴 한데, 이제 전화가 오면요, 저는 이제 거기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꼭지다. 전화가 오면. 그렇기 때문에, 예, 항상 이제, 예, 좀 죄송하긴 하지만, 예,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맞네요. 주변 그 지인분들이 인간지표고, 네. 나를 포함, 네. 그리고 그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처럼,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아, 이거 이제 다 끝났구나, 꼭지구나, 네. 팔아야겠구나. 이게 지표로도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네. 아, 그 증권가에서 일하시니까 사실 정말 지인분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사실 물론 내 지인들도 내가 주는 정보를 통해서 돈을 벌면 좋지만, 까먹었을 경우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정말 돈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자리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천을 가급적이면 안 하고요. 네, 하지 않고요. 네네. 원하는 거 사라.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거 질문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유튜브를 지금 이거 하는 이유도 구독자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투자는 본인이 판단으로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물가까지 갖고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입에 떠 넣어드리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서로 같이 공부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거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부장님, 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으실 텐데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는 항상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이런 투자자분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본인의 투자자 주머니 자체를 조금 분리를 해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100개의 돈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100의 돈을 내가 좀 장기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주머니, 이 장기 주머니, 그리고 이거는 내가 언제라도 써야 될 수도 있어, 단기적으로만 투자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단기 주머니, 이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 단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주머니는 사실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주머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돼요, 사실. 근데 단기성 주머니들은 언제든지 내가 환매를 해서 이 돈을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투자 수익률을, 목표 수익률을 조금 더 낮게 잡는 방식을 권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투자자분들의 연령대나 어떤 이런 자금의 성격에 따라 너무 차이가 있겠지만, 이 장기성 주머니의 장기성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 버틸 수 있는 힘은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머니 분류에 따라서 사실 자금의 성격을 분류를 하고 그에 따른 투자법을 조금 다르게 가지고 가시는 부분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장기와 단기에 대한 그 이야기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물론 우리 투자할 때 여러 가지 플랜이 있어야겠지만, 그 사실 주식 투자, 장기 투자 하세요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단기로 짧게 해갖고도 돈 벌면 당연히 좋죠. 그럼요.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좋은 거죠. 다만 장기 투자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물론 장기로 버티는 것도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데, 네. 그 지금 굉장히 뭐랄까 좀 재미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내가 플랜을 짤더라도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두 개 다 플랜을 짜고 운용을 해라. 굉장히 괜찮은 솔루션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최근에 제가 들어봤던 이야기 중에 못 들어봤던 이야기라서 네. 기억에 남네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주식 투자는 특히 자산 배분 분산 투자 중요하죠. 아까 저희 1억 원 그 투자할 때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70대 30으로 분산한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산 배분 분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자산을 좀 분산해서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중요한 지표다, 중요한 의사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과 같이 고금리 상황에서는 주식도 좋지만 채권 투자가 워낙 좋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채 2년 같은 경우에 지금 4%대 후반의 금리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주식 투자를 해서 이 5%에 가까운 수익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 아닙니다. 네, 굉장히 네. 어려운 일인데, 채권에만 투자를 하고 보유로만 해도 5%에 가까운 수익률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고금리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주식도 좋지만은 일정 부분은 채권에 반드시 투자를 하면서 나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방법,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서 저금리 상황이 이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그때는 사실 채권 투자는 사실 좋은 수단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권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대안이 또 있습니다. 바로 리츠나 고배당주 같은 그 인컴형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컴 수익이 낮기 때문에 그때는 결국에 이런 배당 수익이 높은 이런 자산들에 또 투자를 함으로써
또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자산 배분은 어쨌든 간에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이라 하더라도 머리 아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쉬운 방법이거든요. 꼭 하셔라 라고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제안 하나 해주셨는데, 저도 최근에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채권 투자는 잘 안 하고 있고, 좀 공격적인 그 주식 레버리지 위주로만 하고 있는데, 채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면 리츠 자산이 미국 쪽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이야기 많이들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바뀌나 봐요. 아무래도 추세라기보단 예를 들어서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은 상승한다. 어느 정도 이 역사적으로 볼 때 맞는 이야기잖아요. 리츠도 거기에 같이 해당되나 봐요. 네. 리츠는 사실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주식화해서 이제 주식시장에 거래하는 게 리츠인데 리츠에 대한 기본 구조는 그런 거예요. 돈을 차입해서 건물을 사서 짓고 그거에 나오는 임대 수익을 분배해주는 주식이 이제 리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으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배당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좋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구간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리츠 투자를 좀 선호하시는 편이죠.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저희 채널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분들 구독자분들이 많으세요. 따라서 저희가 개별 종목보다 시장 전체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ETF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별주와 ETF 투자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개별 주식이 사실은 내가 정말 잘 아는 영역이고 정말 잘 아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좋은 투자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집중 투자를 할 수 있죠. 일단은 굉장히 변동성도 높고 빠른 시간 안에 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게 아닌 영역에서의 개별 주식 투자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해도가 조금 낮은 상황에서 개별 주식 투자했다가 손실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ETF 투자를 좀 권유를 드리고 있고 ETF라는 거는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뭐 대표 지수형 ETF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요즘에 ETF 시장에서도 테마 ETF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 훨씬 더 조금 쉽고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테마형 ETF라는 거는 그냥 투자자들의 아이디어로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많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 뭐 AI 이런 것도 이런 영역에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상품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간접 투자 상품이 더군다나 최근에는 ETF의 보수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이제 적극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지금 질문에 이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안전한 투자 방법. 이것도 너무 좀 질문이 많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연령대라는 부분은 본인의 이제 투자 성향과 투자 상황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맞물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연령이 좀 높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자산이야.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아니고 나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향후 몇 년 내에 써야 되고 나의 은퇴 자산이고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잘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목표 수익률에 맞춰서 조금 변동성을 낮추는 그런 투자 기법을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변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ETF를 치셔가지고 차트가 막 나오잖아요. 그럼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차트다라고 하면 제일 높은 수치와 제일 낮은 수치를 보시면은 이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요게 이제 1년 정도의 변동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동폭을 좀 축소하시는 투자를 권유를 드리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는 이제 채권형 투자, 특히 이제 단기성 채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연금 계좌로 투자하는 게 세금도 그렇고 노후 대비로 정말 좋다고 하는데, 사실 저를 포함 생각보다 그 연금 계좌 안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까 지금 부장님은 하고 계시죠? 네네. 연금 투자 많이들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왜 많이 안 할까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퇴직연금을 물론 이제 뭐
ETF로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원금 보장형으로 DB형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만큼 이제 뭐 직장인분들은 의무적이지만 선택 사항이고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사실 많이 안 하시긴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잘 접근을 맞아요. 모르니까. 네, 많이 안 네네.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퇴직연금 계좌, 그러니까 연금 계좌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장기 주머니에 속하는 주머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과세 이연. 그러니까 저희가 ETF를 사고 팔면요. 물론 국내 주식형은 이제 비과세지만 해외형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제 연금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연금을 수령하실 때까지 그 소득세 자체가 이제 이연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연금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배당 소득세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성 투자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액공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고 좀 돌려받아야 이제 2월에 이제 연말정산할 때 기분이 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 측면 그리고 이제 과세 이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장기 주머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 개 되시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는 친구들이 좀 위험한 친구들이니까 네. 이게 없더라고요. 주식 처음 했을 때, 이거 이땠는데, 뭐 아버지가 이 종목 이땠는데 암만 찾아도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주식 이제 계좌 우리 처음 오픈하면 IRP 있고 뭐 있고 네네네. 일반 계좌 있고 종합 계좌 여러 개 있잖아요. 제가 이제 IRP인가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 그 친구들을 봤던 거죠. 근데 다른 계좌에서 하니까 나오더라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제 지금은 아는데,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세금 혜택 때문에 특히 저희는 미국 주식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세금 혜택 때문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연금 계좌 정말 필수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레버리지와 인버스 투자 생각보다 한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3배짜리 주식, 뭐 그 미국이나 뭐 그 주식 그런 미국이나 또 캐나다인가 어디 그 몬트리올 은행인가 ETN 아무튼 그래서 그 3배짜리 주식 굉장히 많은데 뭐 어떤 종목들은 한국인들이 여기에 뭐 한 반이다 막 그런 종목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레버리지 심지어 미국의 3배짜리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아닙니다. 그렇죠. 전문가분들도 하기 쉽지 않은 영역 맞죠? 네. 네네. 그런데 왜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장점과 단점 이거 할 얘기 좀 좀 부탁드려요. 저도 정보를 얻고 싶어서. 네. 싱가포르에는요, 심지어 7배짜리 레버리지도 상장이 되어 있을 만큼. 야, 나 5배까지 들어가는데 7배 못 들어갔다. 7배까지 와. 상장이 되어 있고요. 사실 그만큼 굉장히 고위험 상품입니다. 고위험 상품인데, 이걸 왜 이렇게 하시나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빠른 실현, 그러니까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 때문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치가 10%다라고 하면은, 일반 주식 같은 경우에는 ETF가 5% 올랐을 구간에 이 레버리지는 10%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탈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구 차원에서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무조건 나쁩니다.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나 섹터, 시장에 대한 컨빅션,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있다. 이건 무조건 오른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실 투자하기에 좋은 기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만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 무작정 빠른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굉장히 고난의 시절을 겪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장점은 이제 빠른 차익 실현의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굉장히 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2배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말을 해볼게요. 제가 어떤 상품을 10,000원일 때 샀어요. 레버리지 상품을. 그런데 얘가 정말 운이 나쁘게도 5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25%가 빠지면 50%의 레버리지가 가격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5,000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주가 지수는 25%가 빠졌고 나의 ETF는 5,000원이 됐겠죠. 예. 자, 지금 버텼어요. 버텼는데 자, 25% 올랐던 이 ETF의 가격이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다시 25%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내 ETF가 원금이 회복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 됐습니다. 아니죠. 예. 네네. 왜냐하면 5,000원에 25% 레버리니까 50% 올랐을 거잖아요. 그럼 5,000원에 50%는 2,500원이거든요. 결국 내 ETF는 7,500원이 되어 있고 10,000원에서 25% 하락한 7,5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ETF가 갖는 특유의 이제 특성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굉장히 비적합한 상품입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깔끔하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갔으면 반토막인데 네. 5,000원에 다시 원금을 회복하려면 말 그대로 2배 이상, 100%가 네. 올라야 한단 맞습니다. 말이죠. 네. 하락폭이 상승폭보다,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더 많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이래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중요한 것, 레버리지 뭐 할 수는 있는데, 원금이 회복될 때 정말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일부만, 상승 모멘텀이 완전히 있을 때 일부만 하라고 저희 아버지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